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정수소 국제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통역 안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 동시 통역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 중 편하신 채널로 맞추셔서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before we start, just a short notice on the interpretation. As I mentioned, we're currently provid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ervices, so please set your receiver channels to channel 1 for Korean and channel 2 for English according to your preference. Thank you very much. 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고요. 참석자분들께서는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수소연합 김재홍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청정 암모니아 협의체 김종남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성일 원장님도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그린 암모니아 협회 무라키 시게로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ce.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태영 박사님, 네, 환영합니다. 이어서 클라리엔트 타다이토 나카시마 매니저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프라운호퍼 크리스찬 도이치 연구소장님, 네, Please stand up.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ce.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윤희영 상무님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 프로덕트의 최영진 상무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순서로 먼저 청정 암모니아 협의체 김종남 대표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정 암모니아 협의체 회장 김종남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를 해줄 모든 연사분들과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협의체는 2021년에 국내 기업들과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모여서 청정 암모니아 협의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암모니아 공급 및 활용에 대한 정보 공유로 청정 암모니아 연료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외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초청하여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수소연합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소연합의 김재홍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구 과열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지는 홍수, 가뭄, 산불, 폭염은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생산비의 50% 이상이 전기요금이라서 저렴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이 있는 곳에서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블루 수소는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은
5.6% 정도이고 발전 단가도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린 수소 공급이 어렵습니다. 천연가스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해외에서 생산된 저렴한 청정수소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수소 캐리어로 암모니아가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2,700만 톤의 청정수소가 필요하고 이 중 8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석탄 암모니아 혼합 연소 발전에 필요한 연간 300만 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회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은 암모니아 추진선을 건조하고 있으며 2026년도부터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암모니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렴한 암모니아 공급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청정 암모니아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청정연료 암모니아 협회의 시게로 무라키 회장님과 롯데 정밀화학의 윤희영 상무님, 에어프로덕트의 최영진 상무님이 암모니아 공급망에 대해 발표하시고 크라리언트의 타타이토 나카시마 매니저님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문태영 박사님이 암모니아 활용 기술에 대해 발표합니다.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실 국내외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정 암모니아 공급과 무탄소 연료로의 활용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의 길입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청정 암모니아 가치 사슬의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4회 청정 암모니아 컨퍼런스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청정수소 국제포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수소연합 회장 김재홍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남 청정 암모니아 협회장님, 무라키 시게루 일본 그린 암모니아 협회장님, 그리고 발표를 위해서 국내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청중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정 암모니아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수소 저장, 운송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발전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경제성 있는 수소경제 실현 방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수소 수입이 필수적인 우리나라는 청정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의 도입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최신의 산업 동향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수소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 산업과 청정 암모니아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예정돼 있는 한국수소연합과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은 탄소 중립 달성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 산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청정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소연합은 앞으로도 수소와 연관된 산업의 포괄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및 탈탄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에서 많은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져 글로벌 수소 경제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청정 암모니아의 중요성과 또 청정 암모니아가 가진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수소연합과 청정 암모니아 협의체 간 MOU 업무 협약 체결이 있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소연합과 청정 암모니아 협의체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또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더욱더 함께 힘을 모으게 될 텐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원,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공동 사업 발굴 그리고 지원, 그리고 관련 행사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상호 협의된 다양한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MOU 체결을 위한 무대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님과 청정암모니아 협의체 김종남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준비된 MOU 체결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환하셔서 다시 한번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협력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회장님과 김종남 회장님께서는 잠시 무대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발표자분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열에 앉아 계신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2열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대 위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일 원장님, 무라키 시게로 회장님, 문태영 박사님, 타다이토 나카시마 매니저님, 크리스찬 도이치 연구소장님, 윤희영 상무님, 그리고 최영진 상무님까지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잘 서주시고요. 네, 카메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짝 웃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좋은 날이죠. Please put on a big smile on your face. Thank you very much. 네, 한 번만 활짝 더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념 촬영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발표를 들어볼 순서입니다. 네, 다음은 청정수소 국제포럼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순서로는 일본 그린 암모니아 협회 무라키 시게루 회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회장님을 저희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greet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And Mr. Jonam Kim and Mr. Jong Hong Kim,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is very important occasion to discuss the ammonia. Now the timing is dawn of the development of the ammonia value chain in Korea and also in Japan. This is our organization. Our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in 2019, and now we are supported by 243 members from 17 countries. And we are trying to provide the platform of the collaboration among the industries, because in fuel ammonia is a new industry. So various industries coming into this platform, and so to provide collaboration between the industries and also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So why ammonia? The established technologies and systems in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through the 100 years history of ammonia. And most efficient in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hydrogen among the hydrogen derivatives, ammonia, liquid hydrogen, and liquid organic hydride. And so the most pragmatic and viable hydrogen derivative and most significant advantage of ammonia is its ability to function as a zero-emission fuel through the direct combustion technologies in wide range of energy markets. I'll explain those technologies like a power generation, marine fuel, and industrial furnaces later. And then overall, clean fuel ammonia is positioned to play a vital role in the decarbonization of the various industrial and energy sectors with its versatility, efficiency, and developed infrastructure technology. So very soon to be ready to start to use the clean fuel ammonia. First, I'll explain the technologies, direct combustion technologies. First one is the ammonia substitution, mixed combustion in the coal-fired boilers. This year, from March to June, JERA, the largest power producer in Japan, conducted 20% ammonia in their 1 gigawatt coal power in Heikinan, Nagoya area. And very well carried out, and a good result we observed, like no increase of NOx emissions and no emission of N2O and no unburst ammonia. And the result will be reported very soon. And because of this success of the large-scale demonstration, JERA already decided the final investment decision
and starting to develop the infrastructures, and they will start the commercial use of ammonia through the end of 2027. And at this moment, up to 100% ammonia firing is under development. However, it's not practical to use ammonia 100% in coal power. Probably 50-60% combustion could be the reasonable level, because if it goes to the 60% combustion, the CO2 emissions is equal to the natural gas turbines. And feasibility studies being conducted in Malaysia, Indonesia, India, and Thailand, and Taiwan, where that young coal power plants are existing and they cannot stop those coal power plants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final target in the gas power production is the gas turbines. Now we are developing 2 megawatt to 4 megawatt gas turbines.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gas turbines, 2 megawatt to 60 megawatt, the development of the single-fuel ammonia combustion. And in case of the 300 to 400 megawatt large-scale gas turbines, there are two types of the gas turbines under development. One is the single-fuel ammonia combustion. The other one is the ammonia cracking system is installed in the gas turbine using the waste heat of gas turbine and crack ammonia and supply hydrogen to the hydrogen turbine. So hydrogen turbine can maintain the very high efficiency, like more 60%. But in case of ammonia, combustion temperature will be lower. So the efficiency of the ammonia single fuel gas turbine is lower. However, turn down speed can be maintained as the same as the natural gas and hydrogen gas turbine. So those gas turbine development will be finished by early 2030. So in the 2030s, the lineup of the ammonia gas turbines will be ready for the market. Another important and very high potential market is the maritime fuel. Development of the marine diesel engines. Small-scale four-stroke engine is already finished the development, and it is installed in a tugboat since August this year. NYK, Nippon Yusen, is conducting, operating this tugboat, and they are modifying the engines, and also they are establishing the safety standard to use ammonia in engine room. And the large two-stroke engine will be developed by 2026. So Japanese consortium already announced that the first ammonia-fueled ammonia carriers. The size is 40,000 cubic meter. It's planned to be launched in November 2026. At this moment in the maritime market, the two potential zero-emission fuels, one is a methanol, the other one is ammonia. But in case of methanol, it has to be biomethanol or e-methanol. Methanol has carbon. So just methanol combusted that emit carbon dioxide. So biomethanol and e-methanol may have the limitation of the supplyability. But at this moment, already the engine is developed, and the safety of methanol is easier than the ammonia. So some of the shipping companies are starting from methanol, but future supplyability and the safety standard is established. Ammonia will be the main source of the zero-emission fuel in the maritime market. And industrial furnaces, we are developing the burners for industrial furnace using glass melting furnace.
and it's going well. And those burners will be applied to the different type of the industrial furnaces that will become the commercial use in the 2030s. Next is the potential supplies. A lot of potential supplies are in this Asia-Pacific region. High potentiality is that US and Canada, particularly US Gulf, has a very high potentiality to supply blue ammonia. And also, Middle East countries, they have a high potentiality to supply blue ammonia and also green. And India is very aggressive to supply green ammonia from renewable resources. And Australia, mainly the potentiality to supply green using their PVs and wind powers. And in the future, Chile is one of the potential suppliers of the green ammonia using their very strong solar power and the low cost of the solar power. So including both and blue ammonia from natural gas with CCS and green ammonia, very high supplyability we have, and also we can have a diversified supply sources in Asia-Pacific region. And this is a roadmap of the fuel ammonia value chain in Japan. And JERA already finished the demonstration. They will start around 2027. We expect about 3 million tons of ammonia will be used mainly in the coal power. At this moment, more than 2 million tons in coal power, and remaining volume will be in the industrial users. And the gas turbines and the 2 megawatt gas turbine will make a demonstration to supply zero emission electricity to the Osaka World Expo. And the gas turbines and the marine engines coming to the market, and 2030s, those will be, those technologies will expand the market. And the supply side, the blue ammonia and then green ammonia will come on stream. And both blue and green ammonia will be supplying the market as the clean fuel. This is the scheme of the market development. I think it's the Japan and Korea can share the same scheme, hub and spoke system. So now in Japan, we have about 6 locations currently proposed as the hub terminals. And from hub terminals, secondary transportation by coastal tankers and the trucks and railroad to the inland. The same as the Korea. And I saw that SK's presentation, the 3 potential hub terminals and hub and spoke. And also those locations of the ammonia demand that the cracking of ammonia can supply hydrogen to those areas. And in terms of the hydrogen supply, if that hub terminal import ammonia and crack hydrogen and supply to the various locations, we need to build hydrogen pipeline. It's very expensive. So our idea is transport ammonia by trucks or railroad, and at the location of the ammonia demand, we can install the on-site cracking and then supply hydrogen as well. That is more economical way to expand the market of ammonia as well as the hydrogen. Last point is Japan-Korea collaborations. That's very essential to develop
the strong, sustainable, and flexible market in Asia Pacific. We already started the collaboration discussions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like MOTIE and METI and the industry levels. And the key conditions is in the supply chain and the market are term contract. In case of the fuel ammonia, will be the term contract. It's not an open market, and like LNG, and with the pricing formula and development of the Asian fuel ammonia pricing. Like in case of the LNG, we have a JKM, Japan Korean market price. So that is the possible market development. And the flexibility in the trading with the free destination. From the beginning, we need to adopt the free destination. And then we can deliver ammonia to Japan and Korea, and also secondary transportation from Korea to Japan or Japan to Korea, or we can use the best available route to reach the off-taker. So that is very important. And low carbon intensity. Of course, and we need the threshold of the carbon intensity, but at this moment, the carbon intensity thresholds in Korea and Japan for ammonia are different. So we need to discuss how to make the good collaboration in this area because if there are different carbon intensities, it is a bit difficult to swap the cargo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afety is very, very important. But safety standard being developed in the industries through the 100 years history. But we will expand the market and more users will come in. So we need to look at the new safety standard and establish it. And we need to share between Japan and Korea to create the common practice on the safety measures. So those are the very important areas for the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 and Japan will be leading the fuel ammonia market.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and you may now return to your seat. 네,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일본 그린 암모니아 현황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의 시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미래 협력 분야 그리고 방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태영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연사로 초청이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외 석탄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PC라고 하는 미분탄 발전소가 되겠고요. 하나는 CFB라고 하는 순환유동층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맺은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PC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역청탄이나 역청탄을 200메시 이하로 미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버너를 이용해서 태우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1400도, 1500도의 조업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퓨얼 NO뿐만 아니라 서멀락스가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버너들을 로우낙스 버너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FBC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료 같은 경우는 아역청탄이나 갈탄 정도의 좀 더 저등급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좁은 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크류 피더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조업 온도는 800도에서 한 900도 정도 되고 이렇게 열 매체제인 유동사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의 장점은 이제 론에 라임스톤을 공급하게 되면 탈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연소로 상단에 암모니아 수 같은 환원제를 공급하게 되면 낙스가 저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국내의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발전 용량은 40기가와트 정도가 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미분탄 발전소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동층 발전소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년까지 국내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해야 되는 이제 4개의 발전소들이 결정이 됐고 미분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당진 9호기, 신보령 2호기에서 20% 암모니아 혼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동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삼척 화력발전소 그리고 여수화력에서 지금 암모니아 혼소 20%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분탄 발전소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유동층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암모니아 인프라들이 구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척 쪽에서는 지금 3만 톤의 암모니아 저장 탱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여수화력 같은 경우는 여수 산단에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IEA 넷제로에서도 이제 전환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CCUS가 연계된 기술이나 아니면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나 수소를 이용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일러 효율이 이제 발전 효율이 낮은 발전소부터 차례대로 문을 닫고 이제 고효율의 보일러에다가 이렇게 CCUS를 연계하는 기술이나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서 이 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전력 부분에서도 무탄소 연료인 수소하고 암모니아가 쓰이게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5월 달에 이제 발표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실무안인데요. 지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달리 수소하고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 비중이 다음과 같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석탄 발전소에서 CO2를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이제 기존의 석탄 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로 이제 대체하는 기술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을 기준으로 7테라와트시를 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암모니아의 사용량은 연간 300만 톤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부에서는 작년 4월부터 이제 2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20%를 지금 실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미분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있지만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미분탄 버너를 암모니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버너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기존의 석탄 발전소의 버너를 암모니아가 공급이 가능한 버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암모니아가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퓨얼N이 많아지면 결국 이제 낙스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낙스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테이징 컨버스천이라는 공기를 다단으로 나누는 기술들이나 아니면 연료를 다단으로 나누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IHI 일본에서 10메가와트 서멀의 미분탄 연소 설비에서 암모니아 혼소율 20%를 가지고 기술 개발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석탄 전소 시 배기가스의 CO2 농도하고 암모니아 20% 혼소할 때 CO2 농도가 결국은 CO2를 2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버너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 스테이징이라는 다단 연소 기법을 통해서 20에서 30% 정도의 스테이징을 할 경우에 낙스 배출 농도가 석탄 전소 대비 암모니아 혼소 시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석탄만 태웠을 때의 화염의 형상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버너 포트 기준으로 화염이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암모니아가 20% 들어간 상태에서 에어를 이제 스월러가 좀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 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었고 IH에서는 10메가와트 서멀의 미분탄 암모니아 혼소 버너를 잘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56메가와트 PC 보일러인 미츠시마 2호기에서 기존의 SCR에 쓰이고 있는 암모니아 공급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혼소율의 암모니아를 테스트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 이하의 암모니아 혼소를 진행을 했지만 암모니아 슬립도 없었고 이제 낙스 농도도 석탄 전소 대비 비슷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H의 10메가와트 미분탄 암모니아 혼소 버너 기술을 가지고 제라와 함께 다음과 같이 핵기난 발전소 4호기에서 48개의 버너를 암모니아 혼소 버너로 교체를 하고 다음과 같은 연료 시스템의 개념을 가지고 혼소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암모니아가 들어와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암모니아 저장 탱크를 짓고 이쪽에서 이제 핵기난 발전소 4호기에다가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혼소한 실증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20% 실증에 대한 스케줄을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2월달에 설비를 멈추고 연료 개통 쪽에 테스트를 시작하고 가스를 주입하고 암모니아 혼소 20을 해서 다양한 운전 테스트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중순 정도에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7년에 암모니아 핵기난 발전소 4호기에서 20% 암모니아 혼소를 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8년에는 그 옆에 핵기난 5호기에서 암모니아 혼소율 50%에 대한 시운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6월 26일 날 제라에서 다음과 같이 암모니아 혼소 20%를 잘 성공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석탄 전소 대비 CO2 농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낙스 농도 같은 경우도 20% 암모니아 혼소할 때 석탄 전소 대비 다음과 같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2 농도도 20% 비슷하게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N2O도 1 ppm 이하 수준으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혼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암모니아 슬립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라에서 1기가와트에 20% 암모니아 혼소한 사례를 보면 암모니아 혼소 때도 0.3 ppm 이하로 나와서 암모니아 슬립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라에서는 일단 2040년까지 100% 암모니아 전소하는 기술 개발로 가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2030년에는 이렇게 저효율의 발전소들을 서서히 문을 닫고 2030년 기준으로 이제 초초임계 울트라 슈퍼크리티컬이라는 초초임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20%를 계속 실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2035년에 적어도 50% 이상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개발하고 2040년에는 이렇게 100% 전소로 가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아까 무라키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IH는 보일러 제작사이기 때문에 자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기네들이 직접 건설한 이제 동남아 쪽에 건설한 말레이시아나 타이완 쪽에 건설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혼소에 관련된 피저빌리티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 IH에서 타이완의 800메가 서멀 파워플랜트 2기에다가 2030년까지 적어도 5% 이상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번 달에 나온 또 하나의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TMB 젠코라는 발전사와 그리고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있는 페트로나스라는 기업과 같이 그린 암모니아나 블루 암모니아 생산뿐만 아니라 혼소할 수 있는 이 전 과정에 대한 것들을 피저빌리티 어세스먼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저희 나라보다 일본보다 좀 늦게 미분탄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더스트리얼 보일러에 40메가와트 서멀짜리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형의 퍼니스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암모니아가 투입될 수 있는 버너를 개발하고 암모니아 혼소율을 높임에 따라서 화염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낙수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요. 여기서 SOFA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를 다단으로 넣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공기를 다단으로 안 할 경우에는 암모니아 혼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NO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걔를 적절하게 스테이징 연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밝혔고, 혼소율을 20%에서 어느 순간 올릴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 슬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일럿 스케일의 테스트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0.7메가와트 미분탄 연소 설비에서 20% 암모니아 혼소 운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연소의 키네틱들을 개발하고 CFD 해석을 통해서 보일러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플루가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 카이텍에서는 0.08메가와트 그리고 1메가와트 미분탄 연소 설비에서 40% 혼소까지 했을 때 어떤 혼소 특성이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100% 암모니아 전소를 디자인하고 제작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제작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3메가와트급의 미분탄 암모니아 버너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혼소율 30%에서 문제없이 운전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고한 바 있고요. 203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율 50% 이상의 버너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내 상용 미분탄 발전소에서 이제 실증하는 이제 스케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신보령 2호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암모니아 혼소 20%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24년까지는 버너를 개발하고 25년에는 신보령 화력의 SCR 쪽에 쓰이는 암모니아 공급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혼소율의 테스트를 시작하고, 26년, 27년 중반까지 암모니아 공급 인프라를 갖춰서 마지막으로 커미셔닝을 하는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부발전에서 제시하는 암모니아 공급 인프라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령 화력이 되겠고 이쪽이 신보령 화력이 됩니다. 이쪽에 로딩함을 설치해서 암모니아 저장 탱크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신보령 2호기로 들어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증 대상지인 당진 9호기 같은 경우는 BHI라는 보일러 제작사에서 지금 실증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36개의 버너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암모니아 전소 버너를 교체해서 27년에 커미셔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분탄 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에 대한 기술 현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순환이동층 보일러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이동층 보일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탄 화력발전과 달리 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좁은 셀을 통해 가지고 스크류 피더로 연료를, 석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위치에, 어느 위치에 암모니아를 넣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암모니아의 적정한 위치, 공급 위치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수 화력이나 삼척 화력에서 지금 암모니아 혼소 20%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어느 곳에 암모니아를 넣을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후보로 나온 것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일러를 처음에 기동할 때 이제 프리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한데, 그때 경유 버너를 쓰고 있습니다. 그 버너를 암모니아가 들어갈 수 있는 버너로 교체해 가지고 순환이동층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해보자라는 컨셉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환이동층 같은 경우는 연소용 공기가 이 분산판이라는 디스트리뷰터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암모니아랑 공기를 미리 잘 섞어서 스태틱 믹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두 방식을 지금 저희가 운전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의 설비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보일러 제작사인 HPS라는 곳에서 암모니아 전소 버너를 저희한테 줘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스태틱 믹서 기술을 저희 쪽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모니아 공급 위치에 따른 오염물질의 특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덴스베드 존에 암모니아를 넣었을 때하고 윈드박스에 암모니아를 넣었을 때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석탄만 태웠을 때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CO 농도가 50ppm 이하이지만 덴스베드 쪽에 암모니아를 넣게 되면 이렇게 CO 농도가 증가되는, 결국 이제 암모니아가 석탄의 연소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슬립도 많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낙스 같은 경우는 석탄 전소보다 확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될 수 있고요. 다만 윈드박스에서 PA하고 같이 섞여서 공급을 하게 되면 CO 농도도 크게 문제가 없고 암모니아 슬립도 적고
NO 농도 같은 경우도 석탄 전소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HPS랑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스태틱 믹서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혼소율을 높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혼소율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연소로 하부 쪽에는 석탄이 체류하는 양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온도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저희 연소로가 10m 기준인데 한 1.8m 부근부터는 비슷하게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염물질 농도로 따져보면 석탄 전소 때 CO2 농도가 16% 이상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지만 암모니아 혼소율을 35.8%까지 가져가게 되면 한 10%대로 이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슬릭 같은 경우는 혼소율이 한 25.4%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30으로 넘어가는 순간 조금씩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했고 CO 농도 같은 경우도 30%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35%대 이제 석탄의 연소를 조금 방해하는 것들이 확인됐고 낙스 농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2O 같은 농도도 25.4% 정도의 혼소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에서부터는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저희의 이런 운전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CO2 농도하고 N2O 농도를 가지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 혼소율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 측면에서 보면 암모니아 혼소율 대비 CO2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3.5에서 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N2O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2O는 보통 이제 연소로 온도가 좀 낮은 경우나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가 높은 경우 암모니아 슬립이 많을 때 이제 보통 생길 수 있고요. NO가 N2로 가는 도중에 환원 도중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서 저희 연구원과 전력연구원에서 비슷한 수준의 유동층 설비를 가지고 암모니아 혼소를 하고 있는 사례이고 이렇게 론의 온도 분포라든지 실험 조건에 따른 오염물질 거동들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상용 PC 보일러에서 암모니아 혼소 20%를 하고 있는 실증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24년까지 미분탄 암모니아 버너를 개발을 하고 25년에 기존의 신보령 화력이나 당진 화력에서 보유하고 있는 SCR의 암모니아 공급 인프라를 가지고 저혼수율의 암모니아 테스트를 하고 암모니아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다시 구축을 한 다음에 27년에 연속 운전으로 240시간, 누적 운전으로 720시간 운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동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올해까지 선정을 하고 25년에 삼척이랑 여수화력에서 저온소율의 암모니아 테스트를 하고 암모니아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한 다음 27년에 실증을 하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미분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하는 기술은 이제 암모니아가 혼소할 수 있는 버너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하나 그리고 낙스를 제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FBC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적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공급할 건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낮은 온도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N2O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통의 상황으로는 일단은 연소적인 측면에서는 20% 혼소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결국은 암모니아 혼소 20%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스트럭처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블루 암모니아나 그린 암모니아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LCOE라고 하는 전력 단가가 다음과 같은 수치를 띄고 있는데 20% 암모니아 혼소할 경우에는 한 22%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국내 이제 CHPS 시장에서 잘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암모니아가 독성이기 때문에 리크가 없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암모니아를 공급하고 취급하시는 이제 기업분들의 그런 노하우나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외 석탄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에 대해 자세한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클라리안트 타다이토 나카시마 매니저님께서 다음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매니저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aser pointer. Okay, I see.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day. It's great pleasure for me to talk to you. I will talk about our view on Japanese ammonia supply chain and our ammonia cracking catalyst portfolio. Firstly, I'll say a few words about Clariant Catalyst. The next, I'll talk about Japanese government strategy for green transformation and our view on Japanese ammonia supply chain. Lastly, I'll talk about Clariant ammonia cracking catalyst portfolio. Clariant Catalyst. Clariant supplies catalysts for petrochemical, specialties, syngas, and other applications. Clariant develops solutions for the energy transitions. For example, we focus on sustainable aviation fuels, low carbon ammonia, and of course, ammonia cracking, which I'm talking about today. Importantly, Clariant is an independent catalyst producer, so we have freedom to make partnership with strategic process technology providers. Japanese government strategy for green transformation. Decarbonization is critical for realizing 1.5 degrees C scenario toward 2050. Having said that, Japanese government do not pursue decarbonization purely. Through green transformation, we must realize stable energy supply, economic growth, and enhanc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private sector at the same time. So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investment is to encourage and stimulate private sector for getting their business on track. The strategy covers ammonia, e-methane, and synthetic fuel by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technology. Hydrogen is an essential key material for realizing decarbonization as a chemical energy carrier and fuel. Hydrogen will be used in power generation, fuel cell for automobiles and household, and heat source and raw materials in steel, chemical, and other hard-to-abate industries. In Japan, coal ammonia co-firing will b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and increase the hydrogen consumption. Through these demands, Japanese total ammonia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ach 20 million tons in 2050. Then we'd like to compare major energy carriers
liquid hydrogen, LOHC, and ammonia. Each carrier has pros and cons. Liquid hydrogen has advantages for its high purity. It doesn't need any pretreatment before use, after transportation. Challenges are high energy input to keep liquid and boil off or leakage control. Also, sizable tanker construction is technically difficult at this moment. LOHC has its advantage in its physical properties. It can keep liquid at ambient temperature and pressure. This feature enables safe transportation and storage using existing infrastructure. Challenges: the high thermal energy input for extracting hydrogen. The extracted hydrogen need to be pre-treated before use. Rather lower energy density is a weak point in view of economics. The biggest advantage of ammonia is its highest energy density among the carriers. Required energy to keep liquid is relatively mild, minus 33 degrees C at ambient pressure. So the existing infrastructure and regulations are available for transporting globally. Strong key driver of ammonia deployment is direct use in power plant or marine ship as a fuel. Challenges are toxicity, smell, and high thermal energy input for ammonia cracking. Japanese government now not to comment for prediction about which carrier comes to dominant. Among hydrogen carriers, the ammonia demand is expected to be large. So volume of hydrogen transport as ammonia is expected to be 80%. In addition to existing demand for fertilizer, new demand in ship fuel, hydrogen carrier, and power generation will emerge and increase. The demand for ammonia as a hydrogen carrier may reach 127 million tons in 2050. For decarbonization, low carbon hydrogen will be converted to ammonia in areas where renewable energy is abundant or CCS is available. The prepared ammonia will be transported to the point of use. Then ammonia is reconverted to hydrogen by ammonia cracking. Again, the highest energy density of ammonia provide cost advantages for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and storage. The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regulations for ammonia transportation already exist. So more than 10 million tons of ammonia is transported by ocean in a year.
this world map shows expected ammonia a movement of low carbon hydrogen. So areas where renewable energy is abundant or CCS is available were not balanced across the world. So the major exporting region will be Middle East, Americas, and Australia. On the other hand, Korea, Japan as an Asia-Pacific region, and Central Europe will be the importing regions. Japan is now preparing for ammonia import infrastructure. There are 7 potential ammonia reception terminals. Around the terminals, ammonia will be used as fuel in power plant in the early stage. Ammonia co-firing and extracted hydrogen is co-fired with LNG. Ammonia cracking is under consideration in Osaka, Shunan, Hekinan, and Tomakomai. Extracted hydrogen will be used in other hard-to-abate industries. Current ammonia cracking catalyst portfolio. So the ammonia cracking can be divided into 2 types depending on their scale. They are centralized ammonia cracking and decentralized ammonia cracking. In centralized ammonia cracking, ammonia is decomposed in a large plant near the seaport where the large industrials are around. The extracted hydrogen will be fed into hydrogen grid. In decentralized ammonia cracking, ammonia is transported further inland toward the point of use. Ammonia will be decomposed in a small plant. Example of point of use would be hydrogen fueling stations for automobiles. Here is current ammonia cracking catalyst portfolio. Our catalyst portfolio covers a wide range of conditions, and R&D is kept working on improvement. For centralized ammonia cracking, we have nickel catalyst of hydrogen A30 and A20 series. Hydrogen A30 is for multitubular reactor of high temperature applications. Hydrogen A20 series is for adiabatic reactor of moderate temperature applications. For decentralized ammonia cracking of low temperature application, we have ruthenium catalyst of hydrogen 850. Catalyst for large-scale centralized applications. The large-scale centralized application consists of 2 types of reactors. They are adiabatic reactors and fired tubular reactors. Adiabatic reactors locate upstream of main fired tubular reactor in order for the better thermal integration and in order to take ammonia cracking rod from
main fired tubular reactor. In adiabatic reactors, catalysts need high activity. So the full particle catalyst with high active metal content is used. Hydrogen 820 is good at thermal stability, and hydrogen 821 is good at activity. Fired tubular reactor have similar in design to steam reforming. In these applications, catalysts need high mechanical stability and low pressure drop. Hydrogen 830 is highly active and mechanically robust. Adiabatic reactors are operated at lower temperature than fired tubular reactor, and the operation pressure of the both reactor is as high as 20 to 40 bar. Through catalyst performance evaluation, we'd like to project the catalyst performance in commercial operation. So the catalyst should show the high ammonia conversion for the commercial feed and good end-of-life performance. This is an example of rapid aging test to study end-of-life performance. In the rapid aging test for hydrogen 820, the catalytic performance is measured at 550 degrees C, while aging takes place at 750 degrees C. Left figure shows the rapid aging test result of hydrogen 820 for adiabatic reactors. The test was conducted at industrial relevant conditions in terms of temperature, pressure, and feed compositions. We could see initial deactivation through around 4 aging cycles, but after that, the performance became stable. The figure on the right-hand side is rapid aging test result of hydrogen 830 for fired tubular reactor. In this case, we could observe a little initial deactivation and following stable performance. This is another example to study commercial relevant performance. Hydrogen 830 is for fired tubular reactor. In fired tubular reactor, partially converted gas mixture is fed into from the upstream of adiabatic reactor. So the hydrogen 830 performance was evaluated using mimic gas mixture. The test shows the hydrogen 830 shows nearly 99% of ammonia conversion at start of run, and after 8 aging cycles, it's approaching equilibrium. Catalyst for small-scale decentralized applications. So, decentralized ammonia cracker is operated at low temperature and pressure. So the catalyst should show the high performance at these conditions. Hydrogen 850 is a ruthenium catalyst on alumina carrier. Ruthenium catalyst is characterized by the high activity at low temperature and pressure. As you can see in the figure, so ruthenium catalyst of hydrogen 850 showed higher ammonia conversion than
nickel catalyst of hydrogen 821 at low pressure. So this is a last slide from my side. Clariant has long experience in ammonia cracking catalyst, and all products I highlighted today are available on a commercial scal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세션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